지금은 내륙이 돼 있는 월미도 있죠. 거기 월미도가 원래는 섬이었거든요. 일본의 문화 통치 기간 때 위락시설을 우리나라 최초로 일제가 월미도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양에 있던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한국 근대 문학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철골 구조로 돼 있지만 원래는 지금 보시는 빨간 저런 벽돌 건물 같은 창고였어요. 일제 창고였는데 그걸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근대 문학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볼로 된 건물들 많이 보이시죠? 빨간 벽돌이든지 아니면 좀 화강암으로 만든 건물들. 우리나라만 그래요. 왜냐? 당시 이제 일본 당국이 조선 땅에 건설하는 일본 관련 건물들은 다 벽돌 아니면 돌로 만들어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인들 쫄아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 우리나라는 석조 건물이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거기 덕수궁 석조전은 나중에 생긴 거니까. 아무래도 목조 건물만 보던 조선인들이 봤을 땐 돌로 된 건물을 보면 일단 위압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근대문학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894년도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지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식민지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10년 단위로 우리나라 문학의 변화를 쭉 설명을 한 공간이거든요. 1910년 나라가 망한 데부터 1919년 3.1 만세운동까지는 어떤 작품이 나왔고 1919년 이후에는 퀴즈. 1910년 나라 망한 이후에 19년까지는 굉장히 무력으로 일본이 통치를 해요. 그때 무슨 시기라고 하죠? 몇 살이에요? 9살이 정답을 맞췄어. 와. 그때는 이제 무단 통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선생들도 다 니폰도 칼 차고 군복 입고 수업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깔아 뭉개려고. 일본은 그러면 조선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웬걸? 9년 만에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멘붕이 와요. 조선은 무력으로 우리가 깔아 뭉갤 수 없는 나라다. 그치. 그러면서 1920년부터는 문화 통치라는 걸 시작해요. 풀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들이 다 이때 등장했어요. 왜냐면 윗대가리가 전주이시든 일본 애들이든 그놈이 그놈이다. 잘 먹게 살게 해준다는데 뭐 우리가 굳이 반항할 필요가 있냐? 영화 암살 보면 이정재의 마지막 대사가 뭐예요? 이거 독립할 때 누가 알았겠어? 이거잖아요. 요 문화통치 기간 이후에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가 돼요. 그 지식인들도 어차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독립하기 힘들다. 그럼 현실에 부합해서 그냥 잘 살자 해서 싹 다 지식인부터 친일파가 돼요. 1920년부터의 문화통치 기간 때 문학인들 시인 이상화, 박종화 등등등이 시로서 소설로서 저항을 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시대별로 여러분 테마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꼭 보세요. 운수 좋은 날이라는 거 아시죠? 네. 운수 좋은 날이 그냥 웃기는 소설이 아니라니까요. 그 1924년 문화통치 기간 때 김첨지라는 첨지가 그냥 그 당시 할배들을 다 첨지라고 불렀거든요. 인력거꾼 3살짜리 아들 있고 병 걸린 부인이 있던 김첨지 인력거꾼인 짧은 단편소설인데 부인이 병에 걸렸는데 약을 사줄 돈이 없어요. 김첨지가 인력거를 끌고 나가는데 부인이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여보 오늘은 일 나가지 마시라고 했대요. 됐다고 오늘도 내가 일당 못 벌면 당신 오늘 밥 내가 못 먹인다. 오늘 나갈게 해서 나갔는데 그게 정말 운수가 좋은 날이었어요. 보통 하루에 5전을 버는데 그날은 30전을 벌었어. 김첨지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나올 때 김첨지 부인이 이런 말 했거든요. 여보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아유 오늘 돈도 많이 벌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먹고 싶어하는 설렁탕이나 한 그릇 사가야 되겠다 해서 설렁탕을 사가지고 인력거를 끌고 집에 가요. 문을 열었는데 부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소설 끝인데 그게 그냥 다크한 소설이 아니라 당시 조선인들이 느꼈던 그런 절망감을 소설로 나타낸 거거든요. 올라가시면요 그 체험관이 있어요. 김소월의 시를 각 가수들 버전을 눌러서 이제 들어볼 수도 있고 현진건 선생님이 쓰신 그 운수 좋은 날 인력거가 있거든요. 설렁탕을 테이크아웃해서 부인한테 갖고 갔다고 했잖아요. 설렁탕이 맨 처음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단은 조선은 농업사이기 때문에 풍년을 기리는 그 제사에서 소 없으면 농사 안 되잖아요. 트랙터를 삶아 먹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설렁탕을 최소한 먹으려면 24시간 구워야 되는데 잡았다 쳐요. 백성들 다 있는데 너희들 내일 다시 오거라. 그때쯤 다 고아 있을 것이다 할 리가 없고. 그럼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것도 음식이 누가 만들었냐가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짬뽕밖에 없어요. 짬뽕이 1898년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진평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딱 하나예요. 설렁탕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좀 약간 설득력 있는 설이 뭐냐면은 영조 때 만든 몽어유해라는 몽골어 사전이 있거든요. 몽골인들은 양이나 말을 잡아서 큰 솥에 넣고 물 부어서 삶아 먹는다. 이거를 슐루탕이라고 한다 라고 그 사전에 적혀 있어요. 슐루라고 한다. 그게 설렁탕이 됐다는 거에
그 설 중에 하나고, 이거를 한족들은 한자 표기로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게 맹물이잖아요. 빌 공자 써가지고 공탕이라고 한다 라고 거기 나와 있어, 사전에는요. 그게 이제 곰탕이 됐다는 그것도 설이에요. 이게 본격적으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된 건 딱 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쓰였던 그때요. 왜냐면 일제가 조선 곳곳에 소농장을 다 만들었어요. 병사들 전투식량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좋은 고기들은 싹 다 갖고 갔겠죠. 그러니까 내장, 발, 뼈, 사골 이런 거를 조선인 푸주간 주인들이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푹 삶아가지고 192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설렁탕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냥 서민 음식이. 근데 그 당시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리 부산물이라고 해도 썩겠죠,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 썩은 뭐 사골, 뭐 돼지 창자, 순대도 그때 나왔어요. 이거를 삶다 보니까 누린내가 너무나 이게요, 국물에서. 그래서 뭘 하냐 고민을 하다가 여기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딱 그 요리사들이 봤을 때 뭘 봤냐면, 중국인들이 잡내 잡으려고 파기름을 볶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다, 파 넣으면은 노린내 잡을 수 있다 해서 설렁탕에 파가 들어간 게 그때부터 들어가요. 그것도 모자라. 이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정조 때 궁중 음식으로 각독기라고 있었거든요. 한자로. 각독기가 뭐냐면 독을 잡는 음식이다 예요. 그거다. 각독기에다가 설탕 때려 부어라. 그러면 이 설탕 맛이랑 누린내랑 중화가 될 것이다 해서 단맛이 들어간 깍두기가 그때부터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렁탕에 왜 소면이 들어가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 소면이 들어가는 것이 1974년도예요. 연배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그때 70년도 초반에 혼분식 장려운동 한 거 아시죠? 쌀밥만 싸우면은 반장한테 맞았잖아요. 쌀밥 사간 게 죄였어요. 그때 쌀 절약한다고 해가지고 설렁탕집과 곰탕집에 너희들 밥 양 줄이고 그 대신에 소면 넣어라 해서 박정희 정부가 그거를 법제화한 거예요. 그때 또 법제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공깃밥 있잖아요. 공깃밥 몇 개 드세요? 저는 3개 먹어야 되거든요. 왜? 이게 2스푼이면 끝이에요. 빡 끝. 요 사이즈가 왜 나왔냐면 그때 나왔어요. 설렁탕에 소면 들어갈 때 박정희 정부가 또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정확한 이 단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로 스탱으로 만들어라. 예전에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보시면은 우리 조선 선비들이 드셨던 밥이 지금 거의 한 이 정도 크기의 밥만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쓴 그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밥 먹는 머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선교사들도 자기들도 조선인 식당처럼 앞에 밥상 차려놓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정말로 앞에 있는 밥그릇이 지금 웬만한 밥통, 전기 밥솥 크기예요. 앞에 그 일꾼들이 메고 있는 넝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질통이라고 했어요. 그 질통을 메고 조선인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질통거리였다가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칠통거리가 됐거든요. 계양박물관은 제1은행이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가게 될 우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미쓰비시 상사지 않습니까? 거기 일본인들은 딱 턱시도를 입고 가만히 이렇게 비웃고 있는데, 조선인 노동자들은 그냥 넝마 하나 메고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정말 우리가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조선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나중에 제1은행에서 조선은행으로 바뀌어요.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건물 보면은 석조 건물인데 위는 대부분 목조예요. 지붕문은요.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딸렸어요. 왜냐면 그때도 일본이 메이지 유신 성공한 다음에 쟤네들도 이제 석조 기술을 막 배우고 있던 때였거든요. 일단 위험은 차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까지는 보장 못할 수 있는 목조는 안 되고, 절충한 게 뭐냐면 이 겉보는 것은 석조, 지붕은 목조.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시는데 각종 최초가 다 있어요. 최초의 우리나라 군함, 최초의 우체부 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천에서요. 뭐가 있냐? 지금은 내륙이 돼 있는 월미도 있죠. 여러분 월미도 디스코 팡팡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월미도가 그 원래는 섬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일본의 문화 통치 기간 때 1920년 이후에 각종 위락 시설을 우리나라 최초로 일제가 월미도에 다 만들어서 원래 테마파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기록 사진 보면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 사우나가 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양에 있던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경인선 철도가 이제 1899년에 개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경선역에서 기차 타고 부앙 와서 인천에 내려가지고 월미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수욕 사우나, 그래서 사우나하고 식사하고 마지막 차가 10시였대요. 밤 10시. 다시 타고 경성으로 돌아갔다. 그 기록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경성 들어가는 열차를 탔을 때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 모든 사람들이 다 빨가벗고 본 사람들이더라 라는 기록이 있었죠.
대불 호텔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거든요. 경인선 철도가 1899년에 만들어져요. 철도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은 서울까지 말 타고 가든지 가마 타고 가야 되거든요. 하루가 걸려요. 우리나라 조선 백성이 아니라 외국인들 대상으로 제물포에 도착했을 때 한양 갈 시간이 늦었을 경우에 묵어라 해서 만든 호텔이 옆에 있는 대불 호텔인데, 요거는 오리지널 건물이지만 옆에 있는 대불 호텔 같은 경우는 1977년에 너무 낡아서 부숴버리고 똑같이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건물이거든요. 7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문화재 보존 같은 거는 신경을 못 썼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하면 복원했을 건데, 그때는 이제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부숴버리자 해서 안타깝게 부쉈어요. 당연히 여러분 앞에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은 당시에 청나라 조개지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지금 일본 조개지고, 그걸 가르는 계단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단이 한 4개 정도 계단이었는데 몇 개는 지금 늘린 거거든요. 이제 해방 이후에 석등을 만들었는데 하여간 원래는 석등이 없었던 그런 계단이었습니다. 요 경계선이 언제 무너지냐면 1894년에 무너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렇죠. 청일전쟁 그때 일어나잖아요. 야, 1894년에 청일전쟁에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청나라가 박살이 나요. 그때부터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돼요. 당연히 9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팽팽하게 기싸움을 했어요. 여기가요. 여기 지금 일본 조개지와 청 조개지가. 근데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박살 나면서부터 슬슬 여기에 있던 일본인들이 이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